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3세 여자입니다. 저는 개인이나 기업이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의 음식을 준비하고 현장을 꾸미고 진행하는 출장 음식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벌써 10년이나 되었네요. 규모는 작지만 마음 맞는 직원들과 꾸준하게 꾸려가는 중입니다. 어제가 저희 부모님의 기일이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어 산소에 다녀왔지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매일 음식하는 게 일이면서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맛있는 음식을 자주 만들어드리지 못했는데요. 자식이란 원래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서야 후회하게 되는 존재라고 하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는 벌써 꽤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많이 덤덤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부모님 기일 즈음에는 마음이 늘 쓸쓸해지네요. 오늘도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는데 집에 돌아오니 괜히 마음이 울적해서요. 오늘은 모르는 분들에게라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지네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뉴질랜드에 여행을 가셨는데 관광 중에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어요. 하필 멀미 때문에 두 분이 버스 앞쪽에 타고 계셔서 버스 운전사와 저희 부모님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생전에도 두 분은 사이가 참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도 이렇게 같이 가셨네요. 외동딸인 저만 혼자 남겨두고 말이죠. 그래도 저에게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넉넉한 재산이 있고 10년을 해도 여전히 재미있고 설레는 제 일이 있어서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저만 보면 얼른 결혼하라고들 할까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신가요?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행복한 것보다는 힘들고 불행한 이야기가 더 많던데 왜들 그렇게 결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외로울 틈도 없지만 저는 아무리 외롭더라도 아무나 하고 결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하마터면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결혼 직전에 겨우 파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믿고 있답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파혼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그의 학원 개업식에서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지역의 작은 동네였는데 학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 동네에서는 가장 번듯한 학원이었어요. 그 학원의 젊은 원장이었어요. 서울대 출신의 키도 크고 선하고 반듯한 인상을 가진 누가 봐도 훈남이었어요.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다며 저희 회사에 개업식 행사를 의뢰했는데 처음 문의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묻고 확인하는 폼새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신경 쓴 행사였죠. 저도 제일 하나는 아주 꼼꼼하고 야무지게 하거든요. 결국 개업식에 차린 저희 음식이 너무 정갈하고 맛있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장식도 세련되고 진행도 아주 만족스러웠다면서 여기저기 고객을 여러 명 소개해 주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고마운 일은 없지요. 고마운 마음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저희 회사로 초대했어요.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저녁을 대접하고 와인 한잔 하면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진중하고 과묵한 줄로만 알았는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주절주절 자기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강사라서 그런가 말솜씨가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빠져들었어요. 그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꽤 공부를 잘하고 용모도 반듯해서 온 동네의 유명 인사였나 보더라고요. 농어촌 특별전형이긴 했지만 무려 서울대를 합격했을 때는 정말 동네 여기저기에 현수막도 걸리고 부모님이 동네 잔치도 크게 했대요.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과외며 학원 강사 일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대요.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익숙하고 잘하는 일이 되어서 졸업하고도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10년 만에 자기 학원을 차린 모양이더라고요. 나이는 37살로 저보다 3살이 어렸어요. 결혼을 했었는데 성격 차이로 오래 살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하고요. 저도 어린 나이가 아닌지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그 나이 때 남자들 같지 않게 순수한 구석이 있었어요. 학교와 아르바이트밖에 안 해본 삶이라 식견이 좀 좁은 것 같기는 했지만 정말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누나 같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신경을 써주었어요. 제가 먼저 사업을 해보았으니 사업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볼 때마다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곤 했어요. 급할 때는 돈을 조금 융통해주기도 했지만 셈이 흐린 사람이 아니어서 꼬박꼬박 잘 갚더라고요. 또 반찬 같은 것도 이따금 챙겨다 주고 지나가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서로 선물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가 좋아하게 되었지만 저는 결혼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혼자였어서 혼자가 편하기도 하고 사업에 집중해서 더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더 컸어요. 주변을 보니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제약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결심한 건 그가 정말 끈질기고 성실하게 프로포즈했기 때문이에요. 10번이나 찍는 도끼질에 못 이기는 척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결혼하기로 하고 그의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보다 그가 더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가 유난히 말이 너무 많아지더군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들 말이야.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그런데 시골 분들이라 말을 좀 세련되게 돌려 말할 줄 모르고 그냥 막 촌스럽게 말해. 나쁜 뜻은 없는데 처음에 들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 나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말이야. 어렸을 적부터 그분들은 나밖에 모르고 사셔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사실 좀 심해. 그러니까 좀이 아니라 좀 많이. 그러니까 내 말은 아이고 알았어. 어째 나보다 자기가 더 긴장한 것 같은데?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군데 그래. 나는 사실 별로 걱정 안 돼. 내가 어른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는데 내가 잘하면 돼. 괜찮아. 저는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잘하는 편이고 어른들에게 예쁨 받는 편이라 크게 걱정도 안 되었어요.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분명히 저를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죠. 오히려 긴장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가 귀여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정말 제 생각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가 긴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첫 마디부터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아니, 황당했다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 짝이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데 진짜 처녀요? 네? 처녀요? 아, 엄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결혼한 적 없어요. 초혼이에요. 저는 이혼한 경험이 있으니 제가 이 사람한테 미안하죠. 이 사람은 저 결혼했던 것도 다 이해해줬어요. 엄마, 너는 무슨 소리를 하냐 지금. 남자가 이혼한 게 뭐가 흠이라고 네가 미안하네 뭐하네 소리를 하고 그러냐 지금.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뭐 대수냐? 꼬물 대는 애라도 딸려있으면 또 몰라. 애도 없이 깨끗한데 뭐가 문제요. 결혼이라고 뭐 십수년 살았던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잠깐 살다가 애도 없이 헤어졌는데 그걸 뭐 누가 흠을 잡는다니? 그걸 흠 잡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요. 네 어머니, 저도 이혼이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조금도요. 괜찮아요. 그려, 뭐 그건 그렇고 내가 암만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 말이요. 네? 뭐가요 어머니? 여자 나이가 40이나 돼서 아직까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아니요?
여자가 멀쩡한데 여지껏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으려고. 어디가 탈이 있어도 탈이 단단히 있겠지. 그러니까 결혼을 여지껏 안 한 거요? 아니면 못 한 거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사업도 하고 하다 보니 홍기를 놓쳤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우리 지호 씨 같이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제 딴에는 기분 좋으라고 애교 있게 한 말이었는데 도리어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뭐 하나 제 예상대로 흘러가질 않았어요. 나 원참 뭐 공부는 뭐 요리사가 공부하느라 결혼 못했다는 소리는 살다가 또 처음 들어보네. 요리사 하면서 공부하느라 결혼 못했다고 하면 우리 동네 지나가던 개도 다 배꼽을 잡고 웃겠네. 뭐 우리 아들처럼 뭐 서울대라도 나온 요리사요? 엄마, 이 사람은 지금 박사 과정에 있어요. 곧 박사님이 될 거예요. 학부만 나온 저랑은 그 수준이 달라요. 아이고, 뭐 요리사 박사요? 나 또 살다가 요리사가 박사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네. 그럼 나도 요리 박사요. 일평생 내가 지은 밥이 얼만데. 박사는 내가 박사요. 밥 박사, 김치 박사. 요리 박사가 아니고 외식 경영이라고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되는 공부예요. 아, 요리사 박사인지 사장님 박사인지 그런 건 다 됐고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말 중에 바른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네. 우리 아들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내 아들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나 그래. 키 크지, 얼굴 잘났지, 공부도 잘해, 서울대까지 나왔어야. 지금은 무려 큰 학원의 원장 선생님이요, 원장 선생님. 나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원장님, 원장님 하면서 허리를 굽신굽신한다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렇게 나이가 40이나 먹은 노처녀가, 그것도 요리사나 하는 여자가 서울대 나온 이런 잘난 남자를 언감생심 어떻게 만나냐고 그래. 아주 땡 잡았지. 조상이 나라를 구했지 아주. 그래, 그런데 그 짝은 뭐 무슨 일을 한다고? 네. 출장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행사가 있을 때 음식도 준비하고 행사장도 꾸미고 현장에서 진행도 하고요.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서로 마음이 잘 맞아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 뭐 우리 아들이 해주는 말 들어보니 뭐 남의 집 잔치집 일해주는 그런 일이더만. 아이고, 세상이 좋아져서 출장 요리로 회사도 차리네. 옛날에는 가장 없는 사람들이 그 남의 잔치집 가서 일해주고 품삯 받고 그랬지. 우리 엄니도 그 옛날에 그런 일 많이 했구만. 잔치집 가서 하루 종일 빈대떡 부쳐주고 돈 몇 푼 받으면서 우리 떡 얻어다 먹이고 그랬지. 그런 걸 날품 판다 했어, 날품팔이. 도통 말이 안 통하고 기가 차서 한숨만 나왔지만 그래도 일단 꼭 참았어요. 네,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엄연히 전문직이고 제가 사장이에요.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 말에 그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앉아만 있던 그의 아버지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 여자가 날품 판다면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유세가 유세요. 똑똑한 우리 아들 잡았으면 그냥 집에서 애 낳고 키우고 있으면 되지. 뭘 몇 푼이나 번다고 유세를 하는겨? 박사니 뭐니 여자가 그 쓸데없는 공부는 왜 한다고 설치는겨? 서울대 나왔으면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할 필요가 없지. 최고학부 나온 우리 아들 앞에서 뭐 잘났다고 박사니 사장이니 하고 있는가? 와, 정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지 사업을 하셨고 꽤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여유 있는 집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커왔어요.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할 수 있었고 부모님과 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원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학교를 졸업했어요. 요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면서 대학원에 갔고 지금은 외식 경영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제가 못 배우고 가난하다는 소리를 살면서 들어봤겠어요? 더군다나 누가 봐도 저보다 못 배우고 가난해 보이는 분들이 저에게 계속 못 배웠네, 없이 사네,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걸 듣자니 정말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보다 더 가진 거라곤 서울대 나온 아들 하나인데 말이죠. 아, 그 아들이 돌싱이긴 하지만 애도 없고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키가 크고 잘생겼네요.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지만요. 저도 어디 가서 할 말 못하고 당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남친의 부모님, 그것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예비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 뭔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또 너무 황당하고 너무 상식 밖이라 말문이 막히기도 했고요.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기가 막혀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아무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충 마무리하고 일찍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진 채 식당을 나선 저를 그가 따라 나왔어요. 자기야,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좀 내가 얘기한 대로지? 아니, 자기가 얘기한 것보다 더 심하시더라.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최악이었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유형이야.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러자 그는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매달렸어요. 무릎까지 꿇어가며 사정하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우리 부모님 대신 내가 용서를 빌게. 정말 나도 우리 부모님이 이럴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고 창피하고 그래.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 세상에는 나밖에 없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는 세상에는 내가 제일 잘나고 제일 돈도 잘 벌고 대통령이 오더라도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그게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고 삶의 의미고 낙이야. 우리 부모님 정말 불쌍한 분들이야. 제발 용서해줘 자기야. 제발 한 번만 이해해줘. 어? 그래. 그러니까 그 세상에 내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두 분 그렇게 잘난 아들과 함께 편하게 사시라 그래. 나도 내가 잘난 세상에서 내가 살던 대로 편하게 살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자기야, 내가 살고 싶어. 자기가 잘난 그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어서 그래. 그 세상에서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어. 정말이야 자기야.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 안 보고 살아도 돼. 나만 가끔 우리 부모님 만나고 오면 되잖아. 내가 진짜 약속할게. 맹세할게. 결혼은 나랑 하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어? 내가 진짜 약속할게. 자기가 원하면 각서라도 쓸게. 아니, 혈서를 쓸까? 우리 엄마 아버지 절대 안 만나도 된다고? 어? 제발 자기야. 결혼 안 한다는 말은 하지 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매달리는 그를 차마 내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만 그들의 아들로 사는 이 남자도 어딘가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결혼식 날까지 전혀 자기 부모님을 만날 일이 없다고, 결혼하고서도 절대 만날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나 싶지만 그때는 그게 믿어졌어요. 저도 콩깍지가 씌웠었나 봐요. 그날 일은 그렇게 유야무야 없는 일처럼 넘겨버리고 저희는 하나하나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결혼식이 한 6개월 남짓 남은 시기에 그가 살던 전셋집이 계약 만료가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50평대 아파트를 수리해서 신혼집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한창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라 남친이 새로 집을 구하는 것이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남친이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신혼집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큰 행사가 있어서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에 못 보던 이상한 신발이 놓여있다 싶더니 시어머니,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저희 집 소파에 떡하니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바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이고, 여자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쩌냐. 요리사 밥 좀 얻어먹을까 싶어 한참을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원.
요리사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 밥은 차려 먹일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은 맨날 이렇게 뜨신 밥도 못 얻어 먹겠구나. 아니, 갑자기 여기에 어쩐 일이세요?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보자 남친은 안절부절하면서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내가 암만 혼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친즉에 와야 할 일인데 아들이 도통 집을 가르쳐주질 않아서 오늘은 내가 아주 작정하고 따라온 참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그 신혼집이 네 부모님이 살던 집이라면서? 아들 말로는 그 집이 크고 좋다긴 하더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가 사람이 죽어나간 집인데 신혼부부가 그냥 들어가서 산다는 게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영 찝찝하고 깨름직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것은 그 집이 영 재수가 없다는 것인데 신혼부부가 그 재수 없는 곳에 들어가면 부정 타서 쓰겄냐는 말이요. 사람이 재수가 뭐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말로 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어머니는 계속 떠들어댔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큰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물어보는 선상님이 있는데 그 선상님이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사주랑 뭐 이런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 영이 아주 맑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큰 것도 다 그 양반이 손 피해주고 서울대 가는 부적도 써주고 그런 거거든. 저번에 학원 개업하는 날도 다 정해줬고 그렇게 우리 집 무탈하게 돌봐주는 선상님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찾아가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아이고 잘 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집은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 하더라. 신혼가구가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게 좋다고 하니 내가 벼르고 벼르다가 오늘은 아주 그냥 작정하고 올라온 거요. 제사요? 그게 무슨... 그러고 보니 저희 주방에 온갖 식재료가 너저분하게 널려있고 재료를 씻느라 그랬는지 싱크대 주변도 엉망이고 식기며 주방 기구들도 이것저것 뒤져서 꺼내놓았더라고요. 남친 엄마는 부스럭대면서 가방에서 신문지에 둘러싸인 뭔가를 끄집어내고 있었어요. 이봐라, 내가 제기도 다 짊어지고 왔다. 네 집에 제기가 있을까 싶어서 이것도 집에서부터 들고 왔다니까. 이거 들고 오느라 팔이 아주 빠질 것 같은데도 내가 아들 생각해서 들고 왔어야. 음식이야 네가 요리 잘하니까 후딱 해라. 뭐 많이 할 필요 없다. 밥이랑 국이랑 나물 몇 가지 하고 전 좀 부치고 생선 한 마리만 구워서 나랑 들고 거기로 가자. 시간이 좀 늦었지만은 원래 제사는 늦은 시간에 지내야 귀신들이 좋아한다.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은 상태라 말 상대하기도 귀찮았고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방문 위에 이상하게 붙어 있었어요. 노란 종이에 빨간색으로 글씨가 휘갈겨 있는 그 말로만 듣던 부적이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왜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아, 그거 말이다. 내가 네 사주를 딱 넣고 그 선상님한테 물어봤지 않겠니? 그랬더니 네가 기가 솔찬히 세더라. 네가 기가 너무 세서 네 부모님도 잡아먹은 형상이란다. 그래서 너랑 결혼을 하면 우리 아들이 기를 못 편단다. 그래서 네 기를 좀 죽일 필요가 있겠더라. 이거 아주 비싼 부적인데 내가 니들 좋으라고 수십 개를 써왔다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엄마니까 챙겨주지. 집안을 둘러보니 방문 위에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현관 위에도 하나, 중문 위에도 하나씩 떡하니 붙어 있었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털썩 누웠는데 베개가 불편해서 뒤져보니 베개 속에서도 부적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 다른 데는 없나 뒤지고 있는데 방 밖에서 어머니가 뻔뻔하게 부르더라고요. 야야,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오너라. 음식 준비해야지. 우리 아들 피곤하다. 후딱 준비해서 너랑 나랑 갔다 오자. 방 안을 뒤지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옷장 서랍을 열어보니 내이랑 양말 사이에도 부적이 들어있더라고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손가락만한 부적이 내이 뒤쪽에 바느질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저를 따라 주춤주춤 방으로 따라 들어온 그는 역시나 안절부절하면서 저를 쫓아다녔어요. 자기야, 미안해 정말. 놀랬지. 그동안 내가 열심히 막아봤는데 오늘 엄마가 이렇게 집까지 따라오실 줄은 몰랐어. 엄마가 시골 사람이라 미신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나는 살면서 워낙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자기는 이런 거 처음이지. 그래서 좀 놀랐지? 그래, 처음 보는 사람은 좀 놀랄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 옷들을 들어보이면서 말했어요. 이게 그냥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정신으로 할 일이야? 그렇지. 놀라기도 하고 기분도 엄청 나쁘고 막 그럴 거야. 내가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도 엄마가 워낙 막무가내라서 이게 옳다고 믿으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말이 잘 안 통해. 그치만 사실 이거 다 우리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야. 이게 좀 이상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건 맞지만 엄마 마음을 봐주면 그냥 이해가 되기도 해. 그냥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자기야, 진짜 그냥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냥 엄마 하자는 대로 한 번만 해주면 엄마 마음이 편해지고 그럼 모든 게 다 수월해져. 한 번만 우리 엄마 말 들어주면 내가 모든 걸 다 할게. 내가 죽을 때까지 자기한테 잘할게. 자기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게. 응? 나도 없는 내 집에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것저것 만지고 난리를 쳐놓은 것도 열받지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잡아먹었네. 사람이 죽어나간 집이라 재수가 없네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이 남자가 떠들어대는 한 번만 이해해달라는 말도 도저히 더 이상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남자는 언제나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하겠더라고요. 결국 엄마를 이기지 못하는 착한 아들이니까요. 베개도 다 뒤집고 옷장도 다 뒤집고 온 방안을 이잡듯 뒤져서 부적을 샅샅이 다 찾아냈어요. 많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 기도 안 차더라고요. 또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부적도 다 떼어내서 어머니 앞에 가져가 박박 찢었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떨어진 조각을 손으로 주워 담으면서 거의 울부짖었어요. 야, 이 못돼 먹은 년 같은 이라고. 이게 얼마짜린데. 내가 이걸 얼마를 주고 써왔는데 귀한 줄도 모르고 이 난리야. 아이고, 죽 써서 개 줬네, 개 줬어. 이렇게 여자 같으세니 지 부모도 잡아먹고 결국 지 남편도 잡아먹지. 이 부적뿐 아니라 당신들도 다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당신도 나가.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야, 누구 맘대로 우릴 내쫓냐. 나 못 나간다. 내 부적값 다 내놔라, 이년아.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다 찢어버렸냐. 아이고, 아까워라. 부정 탔네. 다 부정 탔어. 저는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야 두 모자를 내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어요. 주거 침입과 기물 손괴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침구 세트도 싹 바꾸고 속옷도 싹 다 갖다 버렸지만 벽에 남은 풀자국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부모를 잡아먹었다느니 사람이 죽어나간 재수 없는 집이니 하는 말은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저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이 정도로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고소장을 쓰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오면 피하려고 전화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었거든요. 특별히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꼭 만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더니 제가 말한 곳으로 한달음에 찾아오더라고요. 늦저녁에 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날은 제가 당황스럽고 화가 많이 나서 그랬지만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머니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랬냐? 네가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 저도 사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물어보는 선생님이 있어요. 서울에서 엄청 유명한 무당이신데 그분 복채가 엄청 비싼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거든요. 예약이 3개월씩 밀려있기도 해요. 아, TV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미리 찾아놨던 유튜브를 찾아서 보여줬어요. 무당이 구슬하는 장면이었는데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 이거 무슨 프로야? 나는 텔레비에서 이거는 못 본 것 같은데. 집안일 하다 보면 텔레비 볼 시간도 없어. 근데 텔레비에 나온 이 선상님을 네가 안다고? 텔레비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여? 네, 서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무당이세요. 저도 사업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는데 재벌이나 정치인들, 연예인들도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제 아무리 재벌이고 대통령이라도 큰일 하려면 손을 피해야 한다. 사람 일이라는 거는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찾아가 봤어요. 어머니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그래, 잘했다, 잘했어. 가봤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냐? 어머니 말씀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객지에서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의 혼령을 달래드려야 하고 사돈 어른들께도 인사할 수 있게 해드리래요. 그러려면 시골집 마당에서 구슬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 말 틀린 말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구슬한다고? 굿이야, 할 수 있으면 좋지. 그런데 그 굿이라는 게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라서. 돈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냥 집 마당만 내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제가 알아서 준비할 거예요. 저희 결혼을 위한 일이고 무엇보다 제 부모님 일이잖아요. 마당만 내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해서 선생님 모시고 내려갈게요. 아유, 그래, 마당 내주는 일이 무엇이 어렵겠니? 오늘 가서 마당에 지저분한 것들 좀 치워야 쓰겄다. 아참,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해요. 저는 짐짓 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비밀이라도 말하는 것처럼요. 뭔데 그려? 지호 씨는 이 굿판에 있으면 절대 안 된대요. 지호 씨는 영혼이 너무 순수한 사람이라 굿판에 있으면 부정을 타서 앞으로 내내 재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그거 말이 된다. 우리 아들이 진짜 순백이다, 순백. 세상에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없다. 그게 속이 피단결이라 잡귀들이 쉽게 볼 수 있지. 그건 말이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부정 타면 안 되지, 그럼. 네. 그러니까 이건 저희끼리만 진행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호 씨에게 말하시면 안 돼요. 아버님한테도 잘 말씀해 주세요. 이건 지호 씨에게는 비밀이라고요. 그럼 내가 절대 말 안 할 것이요. 내가 여기다 자꾸를 꽉 채워버릴 것이요. 그리고 아들 아버지는 굿할 때 내보낼 거다. 남자들은 그런 일 할 때 옆에 있으면 방해가 되지 쓸모가 없어. 어차피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는 양반이니 그 양반은 신경 쓸 것 없다. 그렇게 돌아와서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연극영화과에 연락을 했죠. 배우를 몇 명 섭외하고 극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나리오도 짰어요. 의상과 소품도 준비하고 연습까지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드디어 굿판을 벌리는 날이 되었어요. 굿판이 벌어진다고 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구경하더라고요. 풍악을 울리고 무당이 칼을 들고 춤을 추고 굿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무당의 눈빛이 변하면서 악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태어나기 전 막달이 다 되어 사산된 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한참 만에 그가 들어선 거라며 부모님이 더 애지중지 귀하게 키웠다고 했어요. 거기서 소재를 얻어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엄마, 나왔어. 나 기억하지? 엄마, 나 보고 싶었어? 나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나 잊어버린 건 아니지? 엄마가 날 잊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엄마 때문에 여기 있는데. 두 손을 연신 비벼가면서 기도를 하던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엄마 조상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야.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며느리 굶기고 때리고 구박하고 아기가 있는데도 일을 많이 시켜서 뱃속에서 죽은 아기들도 너무 많아. 엄마 젖을 못 먹어서 여기 온 아기도 봤어. 엄마, 그 사람들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아직도 저승에서 벌 받고 있다. 나는 아기라서 거기 있지는 않아. 거긴 너무 무서워.
나는 거기 가기 싫어, 엄마. 그래도 나는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엄마 죄를 받아서 나도 좋은 곳에는 못 갔어. 엄마 죄가 많아서 나는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여기로 왔어. 참, 엄마, 내 동생 어디 있어? 내 동생 몸에 들어가서 나도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어. 내 동생 어디 갔어? 안 돼야. 너 네 동생한테 그러지 말어. 걔는 여기 없어. 그러지 말어. 내가 빌게. 이렇게 빌게.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서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어요. 엄마, 왜 나를 위해서는 기도도 안 했어? 나는 엄마 죄 받아서 세상에도 못 나왔는데 내 동생은 엄마 사랑 듬뿍 받고 잘 살았지. 나는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 알려줄까? 내 동생 결혼시키지 마. 엄마 죄가 많아서 동생이 결혼을 하면 애기도 안 생기고 여자는 엄마 때문에 또 도망갈 거야.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또 엄마 죄를 받게 되니까 애 낳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연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전지신령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용서해주세요, 전지신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죄 주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대더라고요. 아이고야, 서울에서 유명한 무당이라더니 진짜 용한가벼. 그전에 며느리도 아들이랑 그렇게 둘 사이는 좋았는데 여기만 오면 그렇게 울고 싸우고 하다가 이혼했잖아. 애도 앵간히 안 들어선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려. 그거 맞는 말이요. 그 양반한테 아들이 너무 귀하고 잘난 아들이잖아. 며느리한테는 좀 박했지. 그이도 참하고 이뻤는데. 에이구, 조상이 죄가 많아 그랬구만. 아유, 저 조상도 며느리를 구박했다잖아. 집안 내력이구만. 하기사 그 시절에 며느리 구박 안 한 집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시절에 시집살이 고됐지. 시자 들어가서 나도 시금치 안 먹어. 저 무당 말하는 거 들어봐봐. 며느리 구박하면 저승 가서 벌 받는 데잖아. 아이고, 우리 시엄니도 저승 가서 고생 좀 하고 있겠네. 어이구, 호랭이 같은 양반. 그렇게 생전에 마음을 굳게 쓰야 저승 가서도 편한겨. 내가 이 나이가 돼도 우리 시엄니한테 시집살이 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분하고 속이 상해. 그래서 나는 며느리한테 엄청 잘해줄 건데 아직 며느리가 없어서 한이네. 우리 아들놈은 언제나 상가를 갈 건가 몰라. 나는 며느리 생기면 업고 살아야겠어. 그러면 저승 가서 좋은 데 갈 거 아니여. 그렇게 굿판이 끝나고 동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의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굿판이 다 정리되고 무당들 먼저 보내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결혼을 제가 다시 생각해보려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찝찝하고 깨름칙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네요. 며느리가 죽어나가고 아기가 죽어나간 집이라 재수가 없어서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오면 부정 탈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시네요.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아들에게는 정말 부정 탈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가 따로 연락해 오진 않더라고요. 주거 침입 고소건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로부터의 전화도 피하고 메신저도 답하지 않았고요. 그가 몇 번 집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을 불러 해결했어요. 찾아올수록 가중처벌이 된다는 말에 남친도 더 이상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밀어닥친 일련의 모든 사건들에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저는 핸드폰 번호부터 바꾸고 살던 집은 부동산에 내놓아 세를 주었어요. 신혼집으로 하려던 아파트는 정이 많이 들었던 곳이라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 기회에 처분했습니다. 수리를 잘 해놓았더니 생각보다 좋은 값을 받게 되었네요. 벌려놓은 일만 잘 마무리하고 사업은 잠시 멈추었어요. 그리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뉴질랜드에 가보았어요. 저는 앞으로 뉴질랜드는 죽을 때까지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부모님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보고 싶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곳을 저도 돌아보고 부모님 사고가 났던 곳도 가서 주저앉아 펑펑 울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돌아왔네요.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 삶에도 잠깐의 달콤한 쉼표가 되어주었답니다. 뉴질랜드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혼까지 결심할 땐 제가 충분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에 대한 연민과 오지랖이었어요. 마치 누나처럼 보호자처럼 어리광 부리는 그 사람을 제가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이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결혼은 동등한 지위의 성인이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시작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동안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늘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잠시 멈춰두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마침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행사는 전면 중지되었지만 홈파티용 음식들을 기획해서 판매하다 보니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조금씩 파티와 행사들이 시작되고 있네요. 그래서 요즘은 또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답니다. 하늘에서도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 저를 믿고 따라주는 우리 직원들, 저희 음식을 좋아하고 찾아주는 고객들,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네요. 저 이렇게 멋지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으니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